이 DLS와 DLF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점 알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좀 반증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손실률이 85%에서 90%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서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일이고, 이 DLS나 DLF가 구체적으로 뭔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환 경제평론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뭐 하나금융투자하고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증권사 세 곳에서 DLS 파생결합증권을 만들었어요. 이 만든 거를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이 펀드로 모아서 팔았어요. 이 팔았는데 제대로 판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죠. 고객님,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이 펀드는 수익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은행에 집어넣은 돈이 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야기되는 것은 1조 원 얘기 나오고 있고 여러 굉장히 큰 피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은행 예전에 키코 사태처럼 은행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런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테고,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는 이제 미뤄 짐작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너무 압박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생소합니다. DLS, 네. DLF 이전까지 이렇게 문제되기 전에는 이런 게 있었나라고 모르셨던 분들도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상품 구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거 ELS부터 말씀드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ELS를 극복해서 나온 게 DLS라고 하니까요. 자, ELS는 그러니까 주가 연계증권.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의 수치의 변동에 따라서 지급 이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코스피라든지 유로톡스 50이라든지 홍콩 항생지수라든지 이렇게 지수형에다가 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종목형, 삼성전자나 SK텔레콤 이런 데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있으면 드립니다라고 하는 종목형도 있고, 혼합형으로 이거 둘 다 합친 거.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가 지수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딱 이게 맞춰가지고 상품 맞는 게 ELS고, 예. 이게 변동이 너무 크니까 주가 지수가 아닌 기초자산, 예를 들어 금, 은, 환율 뭐 이런 것들, 미국과 독일, 영국의 채권금리 이런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파생결합증권 DLS라고 하고, 이걸 모아서 만든 게 펀드예요. DLF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험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고수익을 주기 때문에 위험한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은행 가서 사인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인하세요, 저기 사인하세요. 그래서 예, 사인합니다. 근데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은 그 불만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말이 되냐고요. 독일이 망하는 거하고 금리가 낮아지는 거하고 같이 어떻게 연기시킵니까?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속 독일 얘기 해주시고 계시는데, 기초자산을 다양하게 해서 하는 펀드나 상품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그 독일 얘기를 하셨으니 안정적으로 어떻게 상품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했을 때 이익을 보고 혹은 손실을 보는지 그 구조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요. 독일 국채금리 연계해서 DLF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이면 4 내지 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100%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사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0.6%로 떨어진 원금의 80% 손실 나고 마이너스 0.7% 손실 나면은 원금 전액을 잃게 되는데, 이게 독일이란 나라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은 안전한가 보다 하고 이렇게 믿고 맡긴 거죠. 펀드로 돼서 결국은 마이너스 6 이하로 떨어지게 돼서 지금 100% 손실, 원금 손실까지 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5년물, 이 영국 파운드화 금리가 일정 수준, 이거 역시 비슷합니다. 기초자산금리가 가입 시에
금리의 60%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3에서 5% 드립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60%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럽 전체 지수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소비자들은 잘 몰랐지만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도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설명 듣다 보면 좀 연세나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딱 먼저 떠오르는 게 키코 사태 비슷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레인지 안에만 있으면 지수나 혹은 뭐 금리가 있으면 손해는 안 본다라는 그 범주 식으로 안에만 있으면 얘기를 할 테고 예.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라고 설명했을 가능성이 지금은 있는 대단히 큰 거죠. 예, 큰 건데 예. 그래서 마이너스 0.7%까지 만약에 독일 국채 금리가 떨어질 때는 100%까지 손실이 가능한 맞습니다. 좀 위험한 상품인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누가 잘못한 거냐? 그리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불안전 판매가 진짜 이뤄졌느냐 아니냐? 이거는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판매사하고 이게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님, 예. 제가 진짜 고객님을 위해서 이 상품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게 왜? 말하면 들지 말라고 하던데. 사모펀드. 예. 네. 이게 공모펀드가 아니라 사모펀드잖아요. 예.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를 통해서 알려서 펀드를 판매하는 거지만 사모펀드는 1대1 관계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예. 김영룡 고객님, 제가 고객님을 위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네. 보십시오. 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면 평소에 거래에 있었던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믿을만 하네라고 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은행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 설명했고 녹취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게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 독일, 영국 대 해외 금리 하락세가 뚜렷한 이 뚜렷한 상황에도 상품 판매를 강행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모펀드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펀드에 넣는 최소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에요. 네. 지금 평균 가입 금액이 2억 원이라는 거거든요. 눈앞에서 2억 원 사라지는 겁니다. 이러니 이 고객들이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고 설명드리니까 그런 것 같고 나중에 손실을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것이죠. 예. 불안전 판매는 아마 이런 데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참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고위험 고수익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 안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권에서는 당연히 했다고 얘기를 할 테고 네.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형태로 이게 팔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 어떤 기준에 아예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과거 사를 보면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일반 투자자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관련해서는 저희 MTN 보도 내용도 어제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쟁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자면 그 OEM 상품이다. 사실상 이거는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위탁해서 한.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그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사실 은행이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만들어서 팝시다,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이거를 감히 거부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보십시오. OEM이 뭡니까? OEM. 그러니까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그러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주문자가 이거 이렇게 구조해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해야 되지 은행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은행이 왜 갑질합니까? 왜? 영업망이 가장 넓거든요.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당신네 회사에서 만든 증권 내가 팔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라고 거절하지 못한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OEM 상품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이거 조사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전에도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OEM 상품이 많았거든요. 또다시 나타나는 거 아니야? 또다시 이것 때문에 손실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펀드 설정과 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은행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서 펀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팔았다? 은행은 위험 알면서도 팔았다? 이거 진짜 양심 없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압력이 있었느냐 뭐 이런 예,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건데 이것도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좀 심각한 얘기가 기금에서도 여기를 투자했는데 지금 손실 보는 곳이 있다면서요? 고용보험기금. 예. 이게 이제 이 고용부가 2015년 4월부터 위탁 운용사를 선정해서 운영합니다. 예. 이게 OCIO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여기가 어디면 한국투자증권이에요. 한국투자증권에서 2015년 4월 1기 위탁 운용사가 선정된 데 이어서 올해 2기가 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지금 2023년 6월까지 약 4년 동안 주간 운용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해설을 해줍니다. 이제 손실이 지금 80% 손실이 났다.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기금 584억 중에 손실 날린 게 476억 6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예. 80%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펀드 중간에 매각한다는 이런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서 만기 상황을 결정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걱정되는 게 당장 기금 전체 포트폴리오는 2,8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는 데다 문제가 된 DLS가 포함된 채권 자산군 전체에서도 수익을 실현한 것이다. 비록 이 DLS 부분은 80% 손실이 났지만 다른 부분으로 메꾸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고용부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주간 운용사에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바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운용사들이 지금 증권사가 이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이게 다른 것들 때문에 그나마 좀 수익을 실현한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80% 손실. 그럼 머리 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손실 폭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왜 이렇게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했는지도 사실 잘 이해는 안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 예. 부분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독일 국채금리가 안전하다고 착각을 한 네, 건지 네.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굴렸다라는 것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 부분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이제 키코 얘기를 했는데 야. 자꾸 그 향기가 나거든요. 예. 좀 유사성이 실제로 구조상 있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키코 이야기하면은 제가 왜 감탄사 한숨부터 나냐면요. 예전 2008년대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게 또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벌어진 거 그때만큼 또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키코는요.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기업과 은행 간에 만든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게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판매가 됐거든요. 금융 파생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정해놓은 환율 상한선 안에만 들어있으면 미리 약속한 환율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품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녹인 구간이 있어요. 이 예. 안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녹아웃 구간까지 되면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전체 구조를 잘 보시면요. 키코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아예 녹아웃 시켜서 계약을 해지하고요. 보호가 전혀 필요 없을 때는 이게 이 안에 2년 동안 구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손해가 본 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900개가 넘어요, 회사가. 예. 그렇게 900개가 넘고 전체 손해만 해도 지금 2조 5천억 원이나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판을 끝까지 갔었어요. 네. 예. 중소기업만 1조 6천억 원, 대기업은 9천억 원. 그리고 2조 5천억 원이나 손해봤는데 재판을 끝까지 갔어요. 환차손 위험 줄이기 위해서 파생상품을 팔았는데 919개 중소기업이 도산되고 막 손해보고 그랬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해서 재판 갔더니만 대법원에서는 은행들 손을 들어줬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 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였던 겁니다. 이 뒷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키코 사태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이번에 난 DLS 이 사태까지 똑같이 예. 적용이 되고 왜 그 구간 안에서만 있으면 손해가 안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손해 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인 키코 사태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의견의 결도 약간 다른 상황인데 네. 여기에 DLS, DLF까지 터졌으니 좀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만한 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 뭐 있다고 아이디어 예전 보십니까? 키코라든지 지금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금융사의 이익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 위험한 소비자들을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기업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계류 중이에요. 근데 3년 동안 계류되고 있어요. 이거 빨리 통과가 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상품 판매 원칙을 금융업권과 판매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 모두 좀 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이고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제일 우선이다. 보호가 제일 우선이다라는 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근데 공감은 있는데 논의가 안 되는데 논의 안 시킨 국회의원이 있을 거예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논의해야 되고 소비자 보호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면은 키코처럼 다시 이 문제 터져요. 예. 계속 재판 들어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왔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그렇고 또 당장 금융당국의 철저한 좀 조사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유원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